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야권 통합 경선을 주장한 김부겸 의원이 25일 열린 광주 전남 언론포럼 대선 주자 릴레이 초청 토론회에 7번째 주자로 참석했습니다.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준호 광론회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인사 및 패널 소개와 김 의원의 기조 발제, 토론 등의 순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는 감히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엉망이 된 대한민국을 한번 바로잡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말 괜찮은 나라,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 만드는데 저 김부겸 한번 써주십시오. 생각보다 참 괜찮은 물건이라고 주변에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는 최영 남도일보 주필의 사회로 박상원 광주 매일신문 편집국장과 김우관 전 전남매일 편집국장, 이용규 전남일보 편집국장, 김영락 KBC 광주방송 상무이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유불리 때문에 조금은 제 스스로를 늘 자문해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과제 그리고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이 시대의 분노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칼날이 서 있는 심정입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운이 요 한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늘 두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언론인들 또 우리 광주 시민들, 전남도민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촉발시킨 것은 분명히 일종의 최순실이라는 어이없는 그런 사적인 관계를 통한 국정농단이 분노를 자아낸 건 많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들어져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이런 무책임 무능력에 대한 분노에서 분명히 시작됐습니다만 점점 촛불이 진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그분들이 이렇게 던져내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애써 모른 척 했거나 혹은 이렇게 눌러놓고 덮어놓았던 이 부정, 부패, 불공정, 특권, 반칙에 대한 분노가 곳곳에 터져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장 그게 격렬했던 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던 집회가 아마 탄핵을 전후한 그 집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서울 시내 집회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모였는데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노동자 집회, 농민 집회 외에도 곳곳에서 그분들이 던지는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그 정유라가 이야기했다는 돈도 실력이야 내 부모를 원망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았지만 입시 부정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이 도대체 이런 등록금에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한 3천만 원짜리 빚을 지고 세상에 나가는 이게 되겠냐라는 곳곳에 이제 봤을 때 정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곳곳의 국민들의 분노와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우리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있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등골이 막 당기더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일 처음에 촉발한 것은 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렇게 끝까지 이 촛불을 타오르게 하고 한 분노는 결국 특권과 반칙, 불공정, 불평등한 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 한 30년간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왔던 기득권에 대한 분노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상황을 여기까지 밀고 온 것 정치인들이 한 건 없죠. 오히려 숟가락만 얹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제일 처음에 정치권이 그 국민들이 대통령 내려오라 탄핵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내려와라 퇴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희들이 탄핵 이야기를 못 꺼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탄핵이라고 국회에서 이 과제를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는 3분의 2라는 이 의석 확보라는 것은 현실 정치의 문제입니다. 근데 당시 아직 집권 여당이라는 게 상당한 정도로 강고하게 이 스크림을 짜고 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 30석 가까이를 더 추가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담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 국민들의 분노, 촛불 민심을 감당할 그걸 넘어서니까 이제 뭐 정치권이 답을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탄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것도 정치권 내에서는 어찌 보면 12월 2일 날 하자는 거하고 12월 9일 날 하자는 두 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2일 날까지만 해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는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은 비록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분노를 담아내서 다시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계속 태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반면 국민의당 지도부는 그렇지는 않다. 이건 반드시 이번에 탄핵안을 제안하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 정치인들 간에 갈등도 있었고 또 그 지지자들 간에 또 엄청난 어떤 그런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지금 보면 그 일주일 사이에 국민들 분노를 정말로 제대로 이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결국 당시 그 막강하던 집권 여당을 분열을 가져왔고 그중에 적어도 저희들이 봤을 때 적어도 60석 가까운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234표라는 그런 표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관한 어떤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지탱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대선 이야기를 하고 경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읽기를 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나. 그런 점에서 이 질타의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름 깨나 있는 정치인들이 이 시기에 좀 책임 있는 발언,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못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 잘못되었다. 이게 나라냐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는데 고칠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계속 촛불은 타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 관련 입법 하나 제대로 통과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입법을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로 만들 수 있는 이번에 드러났던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대통령만 잡으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최순실이 또 나타나고 각종 기업 청소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몇백억을 주었는데 일방적으로 뜯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난맥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도 개혁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개헌인데요. 법률로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지만은 그것도 지금 현재 의석 분포에 의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유권자 연령 18세 이하 하자는 거 지금 아직까지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왜 이러냐고 국민들이 분노하지만 그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분열된 야권을 어떻게든 한번 추스려 보겠다고 결선투표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헌법적인 사항이다라는 어떤 주장 자체를 지금 일방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혁 입법이라든가 개헌 같은 사회적인 큰 계획에 이르는 큰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텐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이 대선 후보들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한 확실한 그림을 못 내놓고 있으니까 어디서 입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선은 이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이고 각 정당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자. 그럼 우리 정치가 이 수준에서 확실히 그렇게 미래로 나아가고 촛불 민심을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중순에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4주 전부터 지금 이야기가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이 시대의 개혁 과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사회를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더불어민주당 따로, 국민의당 따로, 정의당 따로 할 만큼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다. 적어도 탄핵의 3주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라도 연대해서 혹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전망을 같이 세워서 그리고 이 과정을 공동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그 이후에도 혹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더라도 국가를 공동 책임지겠다는 그림을 내놔라. 거기에서 심지어 개헌까지 가는 데서 아직도 아유 지금 뭐 개헌 이야기 웬일이냐라고 하지만 야 30년 만에 닥쳐온 이 1,000만 가까운 민심이 거리를 휘두르는데도 헌법 하나 못 바꾼다고?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에다가 강력한 중앙정부가 제멋대로 하는 이 나라를 끌고 가자고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3당이 함께 대한민국의 그림을 같이 그리자. 제일 좋기로는 야3당의 공동개헌안, 거기에 기초한 야3당의 공동후보 선출, 그리고 연립정권,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성남시장님하고 제 세 사람이 적어도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 운영은 야3당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확실히 야3당의 지도부, 야3당의 대선 후보들 모아서 해달라 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제 뭐 당에서는 전혀 조금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아까 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요, 우선 이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남 패권주의가 자기들 패권을 진 쪽의 지역주의를 울거먹었다면 호남에 있는 어떤 당연한 저항적인 어떤 지역주의를 호남 정치인들이 사실은 울거먹었잖아요. 이거 이제 깨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막혀서 우리끼리 내에는 서로 비판을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끼리 내부 총질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뚫고 나갈 에너지를 후배들에게 못 제공한 거죠.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비례성이 강화된 정치 제도를 바꾸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각각 소위 새로운 가치를 가진 세력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독일을 보고 딴 건 다 배우면서 독일은 이 제도를 통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옛날에 나치 경험 때문에 확실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게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되고요. 정말 이대로 가지고 있는 이 지역주의 폐해 걷잡을 수 없고요. 또 어찌 보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소외와 분노 중에 또 하나는 참 이제 인재 등용할 때 있어서 이 친구들이 지역 차별은 이 정권 들어와서는 도가 지나치잖아요. 옛날에 형식상이라도 이렇게 좀 나누어줬는데 지금 아예 대놓고 해먹잖아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이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무슨 호남, 그 다음에 대권, 대세론에 안주하는 또 뭐 우리 민주당, 이렇게 따로따로 가서요, 뭐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던진 다시 범야당, 범야권 3당의 연대와 강고한 연대를 통한 대한민국 바꾸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사회적 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일자리하고 그 일에 대한 노동 소득 문제입니다. 뭐 일자리는 우선 젊은 세대들이 워낙 지금 현재 이 산업 구조 속에서 갈 데가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왜 여러분 흔히 중소기업에 가서 기름밥 먹기 싫어한다, 그게 아니고요. 소득 격차가 너무 큽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이 한 60, 1차 하청업체 혹은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한 55,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한 40 정도 받으니까 제일 처음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니까 인생을 거기서 시작 안 하려고 그러죠. 장가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결국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해야 됩니다. 일본도 견디다 못해서 2015년에 아베 정권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일을 시키면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의 80%는 무조건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강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요. 지금 금년에 6,470원인가 그런데요. 이거 가지고 시급이 그렇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에는 10,000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입에 풀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애 키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고요. 지역격차 문제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다시 지방분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균형이 있잖아요. 서울, 영남, 호남, 충청 사이에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건 어떡하냐? 그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소위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물론 상당 부분은 이제 지역에 돌려주지만은 그걸 거두어서 이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난 이상 똑같이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문화 향유권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이어서 키워가지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에게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내고 병역 의무 다 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분권이라는 게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얘는 국가에게 이익을 의무지어야 됩니다. 이왕 서울이 부자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린벨트니 뭐니 풀어갖고 전부 다 거기다가 뭐합니까? 대기업 R&D 센터 지어라 뭘 지어라 하면 일자리는 다 어디 있습니까? 광주는 정확하게 내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구는 1년에 대학 졸업자 3만 명 중에 10,000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가 10년만 지나면 확 쭈그러드는 게 보입니다. 학생 수가 지금 확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의 철학을 확실히 해야 되고요. 지역 인재 키우는 문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마 요 나주에도 혁신도시가 와 있고 광주에도 혁신도시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한테 우리가 법으로 35%를 지역 인재를 채용하라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조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광주 전남이 15.4%네. 35%를 권고를 해놨는데 15.4%입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 시장님들하고 해서 40% 의무조항으로 법을 지금 내놨습니다. 지역의 화천 좀 써라 이거예요. 주말 되면 서울로 올라갈 생각만 하지 말고 동네 가서 같이 음악회도 보고 말이죠. 여기 와서 같이 길거리에 관광도 좀 하고 밥도 사 먹고 좀 하라는 거예요. 맨날 주말 되면 딱 보따리 싸고 서울 올라가고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산업의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불균형 배치 박정권 때 했던 이른바 경부선축 발전론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서해안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중국의 파트너가 중국입니다. 그동안 이제 서해안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가 하려고 하는 뭐 진흥형 자동차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투자, 그걸 국가가 의도적으로라도 투자를 하게 해야죠. 지금 그런 외에 그냥 선한 의지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